전산회계 1급 제90회 필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번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국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 영업의 비용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외환차손, 재고자산, 감모손실, 비정상적 발생, 급여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이자비용, 영업의 비용입니다. 외환차손, 영업의 비용입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비정상적 발생일 때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정상적 발생일 때는 매출 원가에 산입합니다. 급여,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 합계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150만원, 100만원, 150만원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의 유형은 프로그램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계정 체계에서 영업의 비용을 선택합니다. 복리후생비 없습니다. 감가상각비 없습니다. 이자비용 있습니다. 외환차손 있습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있습니다. 급여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이자비용, 외환차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 계정 과목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찾기. 먼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제조경비 나와 있습니다. 500번대 제조경비. 공장에서 발생한 복리후생비는 제조경비에 들어가고 영업부에서 발생한 복리후생비는 판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역시 제조경비입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500번대 제조경비가 되고 영업부에서 발생하면 800번대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이자비용, 영업의 비용 나왔습니다. 외환차손, 영업의 비용입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 번 더 엔터 치면 급여 3. 노무비 나와 있습니다. 제조부에서 발생한 급여는 노무비 500번대 노무비가 되고 영업부에서 발생한 급여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겁니다. 2번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목적 적합성에는 미래에 대한 예측가치, 과거에 대한 피드백, 현재에 대한 적시성입니다. 그리고 신뢰성에는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이 되겠습니다.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연금 흐름 등을 예상하는데 즉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반기 재무제표에 발표되는 반기이익은 올해의
연간 이익을 예상하는 데 활용될 수가 있다. 기업 실체의 미래에 대한 예상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상. 그래서 예측 가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차변엔 자산, 대변엔 부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자본금부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것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 또는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순자산. 이익잉여금 항목을 자본에 전입한다. 이 말은 무상증자입니다. 이 무상증자란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주식으로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잉여금 항목, 이익잉여금 항목을 무상증자할 때는 차변에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되고 대변엔 자본금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무상증자일 때는 자본금은 증가를 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주식을 할증 발행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 금액이다. 기말 재무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내년에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 주식 배당은 차변엔 2월 이익잉여금, 대변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무상증자는 차변엔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 대변의 자본금으로서 이 자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순자산이란 말은 자본을 말하는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요 안에서 일어난 거래이기 때문에 자본에는 즉 순자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면 차변엔 발행가대로 보통예금을 적고 대변엔 액면가대로 자본금을 적습니다. 주식 액면 5,000원짜리를 5,000원에 발행하면 액면 발행, 6,000원에 발행하면 할증 발행, 4,500원에 발행하면 할인 발행입니다. 액면 발행일 때는 차변엔 보통예금 5,000원, 대변에 자본금 5,000원, 할증 발행일 때는 차변에 보통예금 6,000원, 대변엔 자본금 액면가 5,000원과 주식 발행 초과금 1,000원이 발생합니다. 할인 발행은 차변에 보통예금 4,500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0원, 대변엔 자본금 5,000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은 액면가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다음 사항 중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미착 상품은 모두 매입하는 상품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미착 상품은 아직 도착되지 않은 상품을 말합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고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습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은 상품이 도착지에 도착되었을 때 매입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선적지 인도 조건은 상품을 배에 선적했을 때 매입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위탁 판매 상품은 위탁 판매에서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매출이 실현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시송 판매 상품은 구매자가 구매 의사 표시를 했을 때 매출이 실현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문제에서 미착 상품, 도착지 인도 조건, 현재 운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포함시키지를 않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은 배에 선적했을 때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위탁상품, 수탁자 창고에 보관 중이면 아직 판매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시송품, 구매의사 표시가 없는 게 5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당사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액은 15만원,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월 1일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액면금액 5,000원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5,200원에 취득하였다. 단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10,000원이 발생하였다. 시장성이 있고 또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어요. 이런 경우는 단기 매매증권이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여기 100주 곱하기 5,200원 하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은 52만원이 되고 수수료 10,000원이 발생했죠. 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지만 이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8월 1일 주식회사 세무로부터 중간 배당금으로 주당 300원씩 수취하였다. 300원 곱하기 100주 하게 되면 3만원입니다. 차변의 현금 3만원, 대변엔 배당금 수익 3만원입니다. 중간 배당을 받던, 결산 배당을 받던,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9월 1일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100주를 주당 5,100원에 처분하였다. 100주 곱하기 5,100원 하게 되면 차변의 현금 51만원, 구입가격은 100주 곱하기 5,200, 52만원입니다. 52만원의 단기 매매증권을 51만원에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모든 거래를 반영했다. 그러면 비용이 만원, 만원, 2만원이고 수익이 3만원입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만원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6번 다음의 내용을 수정 분기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임직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원을 예치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퇴직금을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확정 급여형은 퇴직금 통장을 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통장을 종업원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지금 퇴직급여로 해야 될 거를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잘못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감소를 시키고 차변엔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발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은 주식회사 서울의 제7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선입 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선입 선출법이란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방법이고, 후입 선출법이란 나중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기초재고, 매입, 매출, 매입이 있습니다. 매출을 20개 했습니다. 선입 선출법일 때는 먼저 있는 걸 먼저 내보내니까 기초 걸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거는 매입한 10개 곱하기 120원, 또 나중에 매입한 10개 곱하기 140원, 이렇게 해서 2600원이 선입 선출법일 때 기말 재고 자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외상매입금 유동부채입니다.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입니다. 근데 유동성 장기부채 30만원 포함됐다 그랬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란 장기차입금 중에서 내년에 상환될 부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차입금 유동부채입니다. 미지급 비용 유동부채입니다. 선수금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10만원, 15만원, 30만원, 5만원, 7만원 다 도안금액이 67만원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혼동이 되면 프로그램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9번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만원이 과대 배부되었다. 당기말 현재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4만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 2000시간일 때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조간접비 계정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차변은 실제 발생, 대변은 예정 배부. 실제 발생액이 4만원이라 그랬습니다. 4만원. 그리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만원 과대 배부됐습니다. 과대 배부됐다는 얘기는 실제보다 만원 더 많이 배부된 거죠. 그래서 배부 차이가 차변에 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5만원이 되는 겁니다.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4만원이고 배부 차이 만원이 과대 배부됐으면 예정 배부액은 5만원인데 이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직접 노무시간입니다. 그러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5만원은 예정 배부율 X 곱하기 2000시간입니다. 예정 배부율을 구하려면 5만 나누기 200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25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 배부는 예정 배부율, 여기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노무시간입니다. 실제 노무시간, 이것이 바로 예정 배부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예정 배부액 나와 있고
실제 노무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정 배분율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종합 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핵심 과제 종합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고 개별 원가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반대입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고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배분입니다. 틀렸습니다. 2번 업종은 종합 원가 계산은 건설업이고 개별 원가 계산 식품 제조업이다. 틀렸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이 식품 제조업이고 개별 원가 계산이 건설업입니다. 원가 집계 종합 원가 계산 방식은 공정 및 분별 집계를 하고 맞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 집계를 합니다. 맞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이고 개별 원가 계산은 경제성 및 편리함이다. 반대입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경제성 및 편리함이고 개별 원가 계산이 정확한 원가 계산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에 의한 개별 생산 방식으로서 작업 원가표에 의한 수공업입니다. 업종으로는 조선업, 건설업, 항공기 제조업, 가구 및 기계 제작업입니다. 그리고 단기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로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합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방식으로서 자동 생산입니다. 종류에는 단일 종합 원가 계산, 공정별 종합 원가 계산, 조별 종합 원가 계산, 등급별 종합 원가 계산, 연산품 종합 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제지업, 제분업, 제당업, 자동차공업, 식품 제조업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단기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인데 가공비란 직접 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용을 가공비라고 합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종합 원가 계산은 경제성이 있습니다. 11번 다음은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수험서 구입비 5만원은 어떤 원가를 의미하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해 관련 수험서를 5만원에 구입하여 공부하다가 진로를 세무회계 분야로 전환하면서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 수험서를 4만원에 새로 구입하였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 수험서 구입비 5만원은 어떤 원가이냐? 매몰 원가입니다. 매몰 원가란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미 발생된 원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후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가 없는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12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위에서 배웠죠? 맞습니다. 고정 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말한다. 맞습니다. 직접 원가란 특정한 원가 직접 대상에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추적할 수 있는 원가입니다. 여기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조 원가란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공장 비용의 소비액을 말합니다.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고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별됩니다. 직접비란 특정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비용을 말하고, 간접비란 여러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통으로 소비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찌개와 대구찌개를 만들 때 조기라는 재료는 조기찌개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직접 재료비입니다. 대구찌개를 만들 때 대구가 사용된다. 직접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500원이 된 겁니다. 또 조기찌개와 대구찌개를 만들 때 양념이 들어가는데 조기찌개에도 들어가고 대구찌개에도 들어간다. 이게 공통으로 소비되는 걸 우리는 간접 재료비라고 합니다.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이것을 우리는 직접 원가 또는 기초 원가라고 합니다. 원가를 조업도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되면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별됩니다. 조업도라는 것은 생산량 또는 작업시간입니다.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해도 총 비용이 일정한 것이고,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 비용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총 비용은 불변이고 고정비 단가는 감소합니다. 고정비란 1개를 만들어도 100원, 10개를 만들어도 100원, 100개를 만들어도 100원 해서 고정비 단가는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변동비는 변동비 단가가 불변하고 총 비용은 증가됩니다. 변동비 단가가 100원일 때 1개를 만들면 총 비용은 100원이고 10개를 만들면 총 비용은 1000원이고 100개를 만들면 총 비용은 10,000원입니다. 그래서 변동비는 총 비용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재화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상 대금의 회수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틀렸습니다. 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생깁니다. 이 상품권으로 현물과 교환했을 때 비로소 사변의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면서 상품 매출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권 판매는 현물과 교환했을 때, 현물과 교환하는 시점, 즉 현물을 판매하는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맞습니다. 반환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이 반환 조건부 판매는 우리가 홈쇼핑 보게 되면 일단 사용하고 7일 이내에 반품을 전절한 판매가 바로 반환 조건부 판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매출한 걸로 처리합니다. 맞습니다.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지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맞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맞습니다.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제도에 해당한다.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에 해당됩니다. 면세 제도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면세는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맞습니다. 여기서 말한 역진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조세의 불공평성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10%의 세율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느낄 때는 좀 불공평하다. 이것이 바로 역진성입니다. 그래서 면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은 부가가치세 특징으로서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영세율 제도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의 구현은 영세율 제도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면세 제도가 아닙니다. 15번 당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급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작성 연월일을 5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여야 하는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죠.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거래 발생일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면 다음 달 10일인 6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전산회계 1급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